다음으로 이제 금리 정책인데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정책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미 연준은 통화 정책의 목표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지? 인플레이션 잡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바꿨고 대신에 자산 가격 상승은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중앙은행이 연준이 어떤 정책 수단을 갖고 자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느냐? 옛날에는 없었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자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뭐 지금은 QE를 하니까 장기 채권을 사고 파는 걸로 해서 자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연방 기금리를 조정하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뭐 10년 국채금리, 30년짜리 모기지 금리 움직인다고 인플레이션 움직이지는 않아요.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을 움직여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연방 기금리가 경제 전반, 실물 경제 전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실물 경제 전반이 움직인다고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 전반은 연방기금리. 근데 이거는 끝없이 올려야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이겼다고 할 때까지 미국은 계속 경제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연방기금리는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생기지 않을까? 아니, 걱정하지 않는다. 그거 뭐 생겨봤자 얼마나 생긴다고. 그리고 그거 좀 생긴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근데 자산 가격은 조절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연방기금리와 무관하게 올려야 될 때가 되면 적극적인 테이퍼링,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중에는 미 연준이 갖고 있는 7조 달러 이상의 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어요. 금리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걸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서 버블이 생기는 것은 맞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 연준의 정책은 우리가 아웃풋 갭 또는 테일러 룰 이런 걸로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아웃풋 갭이 있다 없다 이게 그렇죠. 경제가 성장할 만큼 성장하고 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때려잡지 않고서는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할 수 있으니 아웃풋 갭이나 테일러룰로 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면 그냥 금리 올리자라는 거였어요. 그 미국 그 의회 예산국에 CBO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번 2월 달에 전망한 걸 보면 이 미국의 아웃풋 갭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마이너스 1% 이내로 줄어듭니다. 근데 지난 2015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2015년에 처음으로 연방기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때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예전 기준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웃풋 갭이 이 정도로 줄어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물가 상승 압력에 노출되기 시작하니 물가부터 때려잡고 보자. 금리 인상하자. 그래서 글로벌 미국 경제 전반에 좀 긴축 영향을 주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었어요. 테일러 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이 미 연준이 행동하던 방식을 보니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테일러 룰도 CBO가 경제 전망한 걸 갖고 이제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미 연준이 연방기금리를 2%까지 올려야 됩니다. 지금 제로에 있는 걸 2%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물가 관심 없다라는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의 입장이고 무엇을 위해서? 완전 고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기요, 지금 그렇게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소비가 어차피 팬데믹 이후로 회복해봤자 옛날 수준까지 회복하기도 어려울 거고, 지금 돌아가는 사람이 다 첨단 산업인데, 이게 어떻게 저소득층에 완전 고용으로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4, 5년 걸리지 않을까요? 파월 의장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갑시다, 그냥 그때까지. 그때까지 인플레이션 생기지 않을까요? 아이고,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 우리 별로 안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방기금리는 2023년까지는 지금 이제 미 연준이 그 FMC 하면 그 포워드 가이던스 할 때 2023년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물가 생각 안 하느냐? 자산 가격은 왜 잡으려고 하느냐? 이 왼쪽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은행이,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인 거겠죠. 그러면 고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성장률보다도 고용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인데, 미국의 실업률을 보니까 이 음영 표시해 놓은 게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거든요. 이런 게 다 경기 침체 시기인데, 경기 침체 있을 때마다 실업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실업률이 빨간색이. 그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피하면 완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보면 옛날에는 이런 식의 물가 상승, 까만색이 소비자 물가인데 경기 침체하고 물가 상승하고 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완전 고용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걸, 물가 압력 신호가 나오면 그것부터 때려잡으면 완전 고용이 지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연준이 행동했느냐?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고용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낳았느냐? 아니거든요. 여기 닷컴 버블이죠. 여기 서프라임 부동산 버블이었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경기를 박살낸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버블 붕괴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박살났습니다. 물론 뭐 팬데믹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이거 빼고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거 빼고 보면 자산 가격만 잘 관리를 하면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옛날에 물가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을 때 그 만들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계속 물가만 때려잡고 있을 것이냐,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자. 옛날에는 그랬죠.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물가 올라가는 거하고, 물가 올라가면 실업률이 내려가요. 물가가 떨어지면 실업률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 관리하면 실업률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뭐 이런 식의 필립스 커브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물가하고 실업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물가를 잡아야 되죠? 물가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야 올라가든 말든 나는 몰라라고 하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물가 안 올라갑니다. 뭐 물가 일시적으로밖에 안 올라가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에서는 아니 물가하고 고용하고 무슨 관계인데 내가 물가를 잡아야 돼? 나 물가 안 잡아. 나는 고용만 신경 쓸 거야. 이게 내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는 확실히 상승 압력이 있어요. 상승 압력이 확실히 있는 게 이게 이제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가 그동안 효율성만 추구해왔거든요. 더 많은 물건을 더 값싸게 만들자고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면 더 적은 물건을 더 비싸게 만들자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가치 체계가 바뀐 것이죠.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면서 효율성만 추구해야 하는데 이제는 지구를 파괴하지 말고 지구랑 같이 잘 살아보자요. 친환경적으로 하자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죠. 자본주의 경제가 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만큼 이렇게 왔느냐. 우리가 계속 효율성만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가치를 무시하고 값싸게 더 많은 물건을 만들자라는 그런 생산성, 효율성의 지표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까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디플레이션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거든요. 더 비싸게 물건을 만들재요. 지금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석유, 석탄 쓰면 되죠. 근데 그거 하지 말재요. 내연기관차 훨씬 싸잖아요. 전기차에 비해서. 근데 전기차 쓰자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위협이 현저하게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디플레이션은 생산성 향상, 자본주의적인 가치, 더 싸게 많은 물건을 만들자 때문에 생긴 거였고, 지금은 더 비싸게 물건 만들재요. 지구랑 같이 살자입니다. 비싸도 괜찮답니다. 그럼 이건 인플레이션 온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끝내고 인플레이션 넘어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 이런 것도 올라가죠. 자원을 캐내는 것도 상당히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동량,
옛날 같으면 저임금을 쓰면서도 어떻게든 빨리빨리 화물을 처리했는데 지금 컨테이너선이 뉴욕항에 들어가도 저 항구 밖에서 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일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화물 처리 속도가 현저하게 다운돼 버린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효율성, 생산성을 생각을 안 하고 더 많은 다른 가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게 다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품 쪽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현저하게 발생했고 여전히 서비스 쪽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지만 이게 이제 미국이 집단 면역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단 면역 효과가 생기지 않은 한국에서도 그렇죠. 이미 그 자영업자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에서 적자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죠. 때문에 우리가 식당을 가봐도 가격표가 다 바뀌어 있잖아요.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쓰느냐? 아닙니다. 일정 정도 소비가 일어납니다. 공급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공급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저기 배달 앱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안 가는 데는 안 가요. 가는 데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는 문을 닫습니다. 공급 능력이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의 소비는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증가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고 근데 집단 면역이 생기는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아마 2분기, 3분기에 이 소비의 서비스 소비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 가격이 다 올라가겠죠. 다 올라가면서 저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급의 문제입니다. 저는 수요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만든 허구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은 전부 다 이거 공급 사이드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공급에 바틀렉이 발생하거나 어떤 이유로 공급이 줄어들어요. 뭐 전쟁이나 이런 이유로 공급 능력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바로 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뀌고 있고 팬데믹 이후로 이 서비스 산업의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낳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인플레이션 다 반영해서 지금부터 장기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채권 시장이 지금 물가 상승 우려를 선반영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 채권 시장이 두 가지를 선반영하지 못했는데 좀 그나마 일부 반영한 거는 물가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2.6%까지 올라왔죠. YOY로. 근데 5년 평균 물가 상승 예상치 이거는 뭐 미국의 팁스 5년짜리 저기 흔히 BEI라고 이야기하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한 2.5, 2.6%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빨간색 기준으로 5년 지금부터 5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채권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가 2010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면 뭐 선반영한 거 아니냐? 물가 올라간다 인정. 선반영한 거 아니냐? 금리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반영이 아직 안 된 게 뭐냐면 이 사실 5년 평균 지금부터 5년 평균의 인플레이션은 작년에 YOY 기준 물가가 워낙 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YOY 기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올해 1년 올라간 게 5년 평균치를 끌고 올라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라는 예상을 선반영한 게 아니고 그냥 YOY 기준으로 작년에 너무 낮아서 올해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반영한 정도 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실제로 채권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얼마만큼인가라는 거는 지금부터 5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미 연준도 중심으로 보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5년 이쪽으로 볼게요. 지금부터 5년 지나고 5년 후부터 5년간 이게 55 그 forward infl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보면 까만색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과 같은 건데 지금부터 5년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영을 했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5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5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상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8년 수준밖에 안 되죠. 여전히 2010년 이후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선이 조금 잘못 그어졌네요. 2.1 요 정도로 2.0 요 정도로 그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채권 시장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작년에 YOY가 낮아가지고 올해 YOY가 높고 내년까지도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반영한 기술적인 물가 상승만 반영했다고 봐야 되지 이게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걸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에 물가 상승률이 선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실질금리가 아직까지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예요. 우리가 명목금리라고 하는 거는 가령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1.6%다. 이게 명목금리잖아요. 그거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셔 방정식에 따르면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2.4 정도 되고 이게 1.6이니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0.8이거든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8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난 2010년 이후로 팁스 10년짜리 금리가 실질금리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0.8%예요. 실질금리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ISM 제조업지수와 같이 그려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충 비슷하게 따라왔죠? 지금 왜 이럴까요?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0.8%로 보면 미국이 성장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미국 경제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팬데믹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마이너스 0.8%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선반영됐느냐라는 것이죠.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고 치더라도 여기 있는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미국 경제 여전히 망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미국 경제가 몇 년 동안 성장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아는데 채권시장만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채권시장도 알긴 아는데 채권시장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격언이 뭐냐면 페드에 맞서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페드가 지금 채권을 사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채권을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뭐 미국 망하고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가치 판단 말고 그냥 우리는 페드에 맞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연준이 이제 채권 보유를 계속 늘리고 있죠.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축이 더 채권 보유가 증가하는 그런 건데 지금 7조 달러 이상 미 연준이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불과하죠. 근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 연준도 제가 볼 때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할 때 미국이 반드시 피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버블 붕괴예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회가 쪼개져 버리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집니다. 주식시장 상승도 이게 버블 영역은 많지 않아요. 특히나 그게 버블 붕괴가 2000년, 2008년처럼 버블 붕괴가 나타났다.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영원히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어떤 거냐면 고용을 위해서든 패권 경쟁을 위해서든 어쨌든 꾸준하게 계속 경기가 성장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자산 가격 버블, 그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자산 가격 버블은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핫하거든요. 올해 들어오자마자 이제 미 연준이 어떻게 보면 장기금리 상승을 좀 조작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고 싶어서. 미국은 모기 대출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단기금리 연동돼서 대출 없거든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러 가면 10년, 30년 이런 식의 장기금리 연동돼서 대출 나갑니다. 물론 2000년대 초중반에는 전보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걸로 해서 단기금리 연동돼서 대출이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2008년 이후로 그런 대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감독이 굉장히 엄격하죠. 스트레스 테스트도 엄청나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금리에 따라서만 연동돼서 모기 대출이 나가요.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하고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연준은 자산 가격의 상승, 그게 버블까지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장기금리를 관리한다. 근데 그래서 올해 장기금리가 올라가도록 미 연준이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느냐?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이 그걸로 해서 끝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 자산 시장 그 나름대로 버블 논리를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금리면 충분히 더 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연준으로서도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7조 달러에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서 장기금리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장기금리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꾸준하게 경기가 성장률이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금리도 고금리를
고금리를 향해서 가고 이런 모양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채권 시장이 전혀 선반영을 하고 있지 못해요. 마이너스 0.8%는 사상 최악입니다. 미국 경제가 사상 최악이래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이 되겠죠. 지금 이제 미국의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채권 시장에서 오래 계신 분들일수록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기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1990년 이후로 이게 음영 표시된 게 왼쪽 그림에서 음영 표시된 게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거든요. 거기 맞춰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확대됐고 지금 확대되는 과정인데, 그동안에 장단기 금리 확대될 때를 보면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이 구간에 장단기 금리 확대되는 구간에서 2년짜리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10년짜리 금리는 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처럼 확대될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 확대되는 흔히 말하는 베어 스티프닝이 아니고 이게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덜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장단기 금리 차 확대되는 불 스티프닝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동안 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베어 스티프닝입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장단기 금리가 확대돼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 오래 보신 분들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봐왔던 패턴은 이 장단기 금리 확대는 불 스티프닝인데 왜 베어 스티프닝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로 금리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불 스티프닝이면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미국은 절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일본, 유럽 마이너스 금리 정책 써서 좋아졌나요?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끝도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바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써야 될 만큼 경제가 안 좋을 때 미국은 대놓고 재정을 확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일본 못하잖아요. 못하거든요. 이미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유럽, 저기 어떻게 재정 적자 정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EU라고 하는 데가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은 그걸 못하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한번 써볼까라고 하다가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건데, 미국은 그런 정책을 안 쓰고 재정을 퍼붓는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금리까지 와서 일본하고 유럽의 상황을 놓고 이게 또 불스티프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과거의 이야기고 다른 나라 이야기고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정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스티프닝밖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QE 테이퍼링 이런 문제도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연준이 2000년 닷컴 버블 때 대응을 못했어요. 연방기금들이 막 올려봤거든요. 6.5%까지 올려봤는데 그래도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닷컴 버블을 막지를 못했죠. 연준이 많이 실패한 영역이에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금리 올려서 잡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연방기금 금리로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버냉키 연준 의장이 QE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들어왔죠. 연준한테 그동안 금기시돼 왔던 자산시장에 연준이 직접 개입하는 거를 모기 채권 사고, 국채 사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하고 이런 걸 하면서 자산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왜 연준이 QE를 늘리느냐? 그때는 그랬죠. 이 보시면 연준이 이게 자산 보유, 채권 보유를 늘렸던 거거든요. 그때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예요.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늘렸고 주택 가격이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채권 보유를 줄여버리는 것까지 했었죠. 지금은 뭐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 보유를 다시 확 대폭 늘려놓은 상황인데, 뭐 부동산 가격이 팬데믹 초기에는 야 이거 자산 가격 전반이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테이퍼링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 보유를 줄이는, 채권을 매각하겠다,
뭐 입찰을 통해 매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금리를 계속 꾸준하게 상승시키는, 물론 뭐 한 방에 훅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계속 장기 금리가 올라가도록 연준은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기 금리를 낮춰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 경쟁을 생각해 보더라도 미국이 장기 금리를 올릴 만한 요인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중국이나 한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보시다시피 2008년에 금리 낮추고 2015년에 가서 연준은 금리 인상 처음 시작해요. 근데 중국과 한국은 곧바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합니다. 2010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죠. 당시에 중국과 한국이 금리 인상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없었는데, 한국과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곧바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경제도 워낙 화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미국과 경제가 다르다고 해서 금리를 먼저 올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때하고도 달리 이 자산시장 버블에 대해서는 장기 금리를 중앙은행이 조작할 수 있는 틀이 있어요. QE 테이퍼링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중국은 QE 테이퍼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부동산 대출이 단기금리 연동돼서 나갑니다. 장기금리 연동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 주식시장은 장기금리, 경제 전반은 연방기금리 이렇게 딱 이분화되어 있는데, 한국과 중국은 그냥 금리 하나 갖고 이거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은데 한국은행 금리 올리는 거 불가능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미국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결국은 몇 년 후에 꽤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꺼번에 금리 올리다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회될 때마다 조금씩 금리를 올려놓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옵션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 그때 한번 확 올리는 게 미국의 방식인데, 미국은 그걸 앞으로 몇 년 동안 안 할 거고 나중에 올려도 돼요. 왜냐하면 얘들은 장기금리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금리를 조금씩 올려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중국 그렇습니다. 미국이 안 올린다고 중국이 안 올릴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시장금리를 올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채권 쪽으로 자금 유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리 메릿을 줘야 되겠죠. 미국이 시장금리 올라가게 되면 중국의 시장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제 저금리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미중 패권 갈등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하게 고금리로 넘어가면 넘어갔지, 더 이상 금리가 낮아지는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본의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1989년 일본의 버블 정점에까지를 데이터로 해서 90년에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죠. 그 책에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건 같아요. 주가 올라갈 때 2번 올라간다. 첫 번째 올라갈 때는 그냥 기업 실적 없고 경제 나쁜데 중앙은행이 돈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그걸 이제 금융장세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 봄부터 해가지고 팬데믹 상황에서 올해 초까지가 어떻게 보면 금융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 파월 의장이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경제가 생각했던 것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1%를 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는 금융장세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주식시장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우라가미 군이오는 실적장세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실적에 따라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실적 추정치를 보면 작년에 이제 실적이 이렇게 해서 팬데믹 때 완전히 꼬꾸라졌다가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미국의 기업 이익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근데 상반기까지는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가 올라가는 거는 하반기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금융 장세에서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가 그리고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만큼 더 좋아지는가 이런 이슈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도 금융 장세는 이제 끝났고 실적 장세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장세에서는 가격 변화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금융 장세에서는 꿈이 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테슬라 대표적이죠. 테슬라가 뭐 실적 좋아지고 있다. 근데 주가는 떨어져요, 최근에.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금융 장세가 아니고 실적만 보는 장세인데 테슬라가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서 그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테슬라는 꿈으로 먹고 사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떨어져요. 이게 실적 장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사실 주식시장은 금리 낮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금리가 많이만 안 올라가면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처럼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도 않아요.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실적 장세의 모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간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선반영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 반영해야 될 인플레이션이 더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주장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런 인플레이션 안 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한 시대를 지났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비생산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자동차 만드는 라인을 괜히 쓸데없이 다 파괴해 가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때문에 훨씬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강제로 끊어버리고 굉장히 비싸지는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채권 시장은 반영 안 했다라는 것이고 또 특히나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치더라도 이 실질금리, 실질 성장에 대해서는 아예 반영 안 했고 여전히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장기금리는 미국 망했다예요. 미국 경제 망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 성장한다로 바꾸게 되면 지금 10년짜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8%인데 이게 이제 한 1%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한 200bp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장기금리 1.6% 10년짜리 금리에서 3%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실질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금리 상승이 그렇게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물론 그거는 꾸준하게 조금씩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합니다.